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균세의 4부 인류사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의 세 번째 챕터인 17장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5장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얘기했고 16장에서는 중국이 동아시아를 점령하게 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는 더 진행되는 거죠. 동아시아에서 태평양으로까지 진출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인 겁니다. 저자가 재밌는 사례를 521페이지에 소개를 했거든요. 저자가 자바인, 중국인, 유기니의 고지대인, 유기니의 저지대인 이렇게 4명과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된 얘기를 책에다 실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 네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뉴기니의 고지대인은 4만 년 전에 아시아에서 뉴기니로 넘어온 사람들이고요. 자바인은 4천 년쯤 전, 그거보다 훨씬 뒤죠. 4천 년 전에 남중국에서 자바섬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고 결국에 이 자바인은 이 뉴기니 고지인을 또 점령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뉴기니의 저지인은 3,600년 전 남중국에서 뉴기니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먹히고 먹히는 그런 관계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 굉장히 이 인류의 발전이라기보다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사람들인데 요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저자와 함께 어떤 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옛날에 그런 그 관계들이 지금도 약간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규모 인구 이동이라고 하면 콜럼버스 이후에 유럽인들이 비유럽인을 정복한 그 인구 이동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도 비유럽인이 비유럽인으로 정복 전쟁을 한, 정복 전쟁이라기보단 인구 이동을 한 케이스가 여러 차례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배우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강조돼서 얘기한 거는 콜럼부스, 그리고 백인과 그리고 그 유색인종의 관계 이런 것들만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각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었던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전에도 계속 그런 인종들의 이동, 인종의 이동, 인구의 이동은 있어 왔다는 것이 되게 새로웠어요.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일깨워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바인과 저지인의 이동은 자바인과 저지인이 합쳐서 이동한 요 두 사례를 합치면 남중국으로부터 자바선과 유기니로 이동한 사례인 건데요. 이 이동을 가지고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라고 부르는데 좀 편안하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랑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더 나아간, 더 확장한 이 팽창은 지난 6천년간 일어난 이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동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은 나름 핵심 사건인데요. 이 인류의 이동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 사건인데 궁금한 점이 또 있는 거예요. 왜 중국 본토에서 동남아 쪽으로 이동했을까? 왜 거꾸로는 안 갔을까? 그리고 확장하면서 뉴기니 저지대만 차지하고 고지대까지는 왜 점령을 못했을까? 그리고 중국인 이주민 후손은 어떤 과정으로 폴리네시아인이 되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있어서 궁금증으로 남는 부분이죠. 그래서 뒤에를 쭉 보면서 한번 그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 4개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쯤 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 어족의 어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데 동질성을 살펴보면 그 언어를 가지고 인류에 대해서 인류의 그 문화나 진화 과정이나 그리고 전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스트로네시아 언어 쓰는 열대 동남아인과 남중국인이 최근에 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확산됐구나.
그래서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언어가 생각보다 최근에 확산된 언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언어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최근에 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살던 사람들을 교체하고 언어도 바꿨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던 건데 그 근거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유전자, 그 유전자와 언어의 동질성에 대해를 가지고 봤더니 그렇더라. 또 하나는 열대 동남아시아인과 남중국인의 신체 특징이 유사하구나.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오스트로네시아 어파가 팽창 경로의 추측의 근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많은 곳을 차지하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전역을 차지하는 그 언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어파, 그게 말레이 폴리네시아인데 이쪽은 지지력을 제일 넓게 차지하고 동질성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최근에 분화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나머지 어파가 이게 점점 있거든요. 분포된 게 점점 있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한 개였고 이게 더 먼저 있었던 언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타이완이 그 시초였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섹션의 요약이라고 한다면 어파를 보고 어디가 출발인가 봤더니 타이완으로부터 출발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럼 그 타이완에서 출발해서 확장돼 가는 걸 어떻게 볼까라고 봤더니 따펀컹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무 껍질을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도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따컴펑이라는 거고 그 따컴펑이 확장되어 가는 방향성을 보고서 어떻게 전파된다 경로를 추측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두드려 가지고 나무 껍질 두드려서 끈도 만들고 그물도 만들고 옷도 만들었던 그런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팽창을 보아하니 이 문화의 팽창을 보아하니 솔로몬 제도와 태평양을 지나 인도양을 거쳐 무슨 노래 가사 같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지나서 마다가스카르 섬까지 가더라는 거죠. 굉장히 멀리까지 이 문화가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타이완에서 시작해서. 마다가스카르 섬은 그 아프리카 대륙, 이렇게 커다란 아프리카 대륙 옆에 좀 길다랗게 위아래로 생긴 그 섬이에요.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섹션을 요약해 보면 그래서 아까 전에 타이완이 시작이었다고 했는데 그 타이완부터 추적해 보니까 굉장히 멀리까지 갔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트로네시아 일대의 고고학적, 언어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남중국 해안으로부터 타이완으로부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언어학적으로 보면 방향이 이렇게 되어야 언어 분화의 방향이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것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시 언어를 복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양 같은 경우 매 하는 양 있잖아요. 그 가축 양 같은 경우에는 6천년 전부터 있었던 가축이에요. 그래서 6천년부터 있었던 그 말이 그 양에 대한 단어가 각 어족으로 분화가 돼서 각 어족의 낱말의 유사성이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단어잖아요. 그래서 원시 언어로 복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유사한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통의 어원을 물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어원을 따라 올라가고 더 오래된 단어면 더 오래 전파되고 더 많은 곳에 확장돼서 분파된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를 복원하고 고고학적 증거랑 맞춰보니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두 개, 숫자 둘, 새, 귀, 머릿니, 돼지, 개, 벼, 아우트리너, 카누 이런 것들은 이 시대에 있었던 단어들인데 오스트로네시아에 있었던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복원해 보니까 오스트로네시아어의 어원을 기반으로 해서 퍼진 단어들이구나. 이 시대부터 퍼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긴 언어 말레이 폴리네시아어를 복원을 해 보니까 타로토론, 빵나무, 바나나, 참마 이런 것들이 또 나오더라는 거죠. 이것들은 그 뒤에 생긴
물건들이기 때문에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에는 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 복원을 해가면서 고고학적 증거, 예를 들면 뭐 뼈가 나왔다거나 아니 도구가 나왔다거나 이런 고고학 증거들과 맞춰보면서 어, 이렇게 전파되어간 문화의 흐름이 간 것을 어, 따져서 판단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 오스트로네시아어를 사용하면서 진격해 나간 이들이 원주민을 교체한 이유를 살펴보면요. 다 똑같아요. 인구가 조밀하고 도구와 무기가 우수하고 해상 기술도 발전되고 유행병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다른 원주민들을 교체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이거는 유럽인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을 교체한 이유와도 같고 남중국인이 열대 동남아시아인들을 교체한 이유와도 같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 동일했어요. 하지만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언어가 유전자도 뉴기니에는 언어도 유전자도 뉴기니엔 침투하지 못했어요. 뉴기니는 지금까지도 뉴기니인들이 다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침투하지 못했을까? 내륙에는 언어도 이 해안에는 그래도 좀 침투를 했었어요. 하지만 내륙에는 언어도 유전자도 침투 못했어요. 왜일까? 뉴기니에 남아있는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흔적이 있기는 있어요. 라피타 토기라고 해서 토기에 이렇게 무늬가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토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을 때와는 조금 달라진 거예요. 이 도형의 무늬가 들어간 거는 뉴기니에서만 발견된 거였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섬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내륙까지는 못 들어간 걸까요? 뉴기니의 맨하튼이라고 할 수 있는 말라이 섬은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유럽인이 말라이 섬에 최초로 도착했을 때 보니까 목조 2층 집에 대형 카누도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놀랐죠. 여긴 뭐지? 여기는 어떻게 된 거지? 왜 여기는 이렇게 발전돼 있지?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왜 여기까지였을까? 왜 작은 섬에만 머무르고 내륙까지는 못 갔을까? 그래서 뉴기니인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뉴기니인들은 독립적으로 문물 수용을 했는데요. 보면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뉴기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경험했던 문화적 상황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토착 인구가 사라졌어요. 쫓기거나 살해되고 병으로 죽고 혹은 동화돼 버렸죠. 그래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들어왔을 때 간섭기도 없는 소수의 수렵 채집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뉴기니 경우는 토착 인구가 침입자들을 물리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들어왔을 때 뉴기니는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식량 생산이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별로 밀릴 게 없는 거죠. 받아들여서 이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물화도 이미 일부 하고 있었고 질병에 저항하는 유전자들도 갖고 있었고 항해 같은 것도 일부 할 수 있었고 하지만 닭, 개, 돼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유용하겠다 싶어서 받아들였었죠. 그래서 보면 오히려 인도네시아 동부로 뉴기니인이 침투한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뉴기니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식량 생산을 하고 있었냐 말았냐로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그 당시에 식량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고요. 뉴기니는 할 수 있는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다루는 내용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살펴보면요. 1400년에 유럽인이 태평양에 진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100년 정도 앞서서 이 오스트로네시아인이 뉴질랜드까지 진출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럽인의 진출만을 기억에 남아있지만 사실 그 전에 굉장히 다양한 다른 인종들도 그 진출을 계속 해왔던 거고 신대륙 그 유럽인이 신대륙을 발견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뉴질랜드와 태평양에는 이전에 유럽인들 이전에 그 비유럽인들이 이미 진출한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인이 들어오기 100년 전에 이미 아시아인들은 태평양 탐험은 끝장을 냈었다. 이미 끝났다.
이미 다 살펴봤었다는 거죠. 그 뒤에서야 유럽인들이 차곡차곡 들어왔었던 거죠. 이것도 굉장히 느낌이 새로웠던 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환경이 역사를 형성했던 예를 보여주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일대. 여기 페이지 547쪽에서 548쪽 딱 두 페이지잖아요. 이 한 장에 굉장히 환경이 역사를 형성한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고 있는데 이 두 페이지는 다 옮겨 적어야 돼요.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옮겨 적지 않고 이렇게 페이지를 써놨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환경이 역사를 형성한 수많은 사례들을 쫙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와는 달리 동아시아와 대부분의 태평양 섬은 지금도 토착민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7장 남북 아메리카가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의 충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충돌은 그거죠. 보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에 해당하는 거고요. 쭉 팽창해서 결국에는 태평양까지 모두 유럽이 들어오기 전에 탐험이 끝났다. 진출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8장 남북 아메리카가 유라시아보다 낙후됐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진진한 챕터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